안녕하세요. 문화극장 조조할인의 이유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작은 영화관은 우리나라 독립 다큐계의 대부 김동원 감독님과 함께하는 다큐 클래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감독님의 작품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거점이 된 명동성당의 농성투쟁을 담은 영화 명성 그 6일의 기록입니다. 영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해보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는 작은 영화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한국 다큐계의 대부라고도 불리고요. 명성 그 6일간의 기록 연출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김동원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다큐를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이승민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선노빈 감독님도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선배 감독님. 선배님께 인사를 드리네요. 반갑습니다. 말이 많이 없어지셨어요. 긴장을 하셔서. 근데 되게 좋은 강의 같기도 했어요. 저번 우리 방송은. 그렇죠. 네. 네, 명성 그 6일의 기록이 명동성당 농성을 다룬 네, 명성이 이제 다큐멘터리죠. 명동성당의 줄임말이고 이거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이 작업은? 이 작품이 이제 97년도 제작됐는데요. 그때가 이제 87년 6월 항쟁 1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60기념사업회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자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겪었던 6월의 기억들을 모아서 이렇게 기획안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거기서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6월 항쟁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건의 어떤 그 진행을 좀 포함을 시켜 줬으면 하는 거였고, 근데 제가 겪었던 그 6월 항쟁은 사실 명동 성당에서 그 지난주 보셨던 상계동 올림픽 철거민들과 같이 천막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인데 네. 그거로만 이제 몰아가는 그런 기획안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말하자면 퇴짜를 당하고 돈을 못 땄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쓴 걸 포기하기 싫고 그래서 그냥 제 좀 뭔가 기억에 의존한 그런 어떤 6월 항쟁을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뭐 그 말하자면 기념사업회와 상관없이 혼자서 만들어신 작업이군요. 네. 사실 저희가 뭐 여태껏 봐온 이 6월 민주항쟁을 다룬 영화들, 뭐 예를 들면 1987 네. 이런 영화는 또 사뭇 느낌이 다르긴 해요. 네. 많이 다르죠.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느낌도 들고. 그 이제 1987은 저도 일부러 봤는데 이 방송 준비하면서 되게 이제 막 우리가 승리했어, 우리 승리자야 이런 느낌이라면 막 그 이면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명성 6일의 기록에서는. 그래서 저는 되게 그 빛과 그림자를 다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영화가 흥미로운 지점이 1987년의 6월 항쟁을 10년 뒤에 97년에 만든 기념 작품인데 기념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기념하는 주최 측에서는 이 작품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의미가 사실은 되게 조금 뭐랄까 도태된 방식이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감독님이 하셨던 그 기념의 방식을 기억의 방식으로 기념을 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개인의 기억인데 그 개인의 기억을 역사로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역사를 저항하는 방식으로 혹은 역사를 다시 읽는 방식으로 기억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지점을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감독님의 기억 속으로 저희가 한번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성 그 6일의 기록 영상으로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987년 6월 10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제13대 대통령으로 지명되던 그때 전국에선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다.
계속 교차되는 거죠. 장면이 정치인과 시위 현장이.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6월의 뜨거웠던 행적을 담은 명성 그 6일간의 기록이다. 방송의 뉴스리라고 현장에서 싸우는 리라고 두 개를 계속 교차 편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교차 편집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이 같은 교차 편집을 그냥 한다고 이렇게 느낌이 확 오진 않아요, 사실은. 아, 그래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붙어 있고, 소리도 그렇고. 네, 사운드랑 이미지가 힘이 있어서. 1987년 6월 10일 부패한 정권에 맞서 후원철폐를 요구하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을 규탄하는 국민대회가 있었던 날.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놀라운 건 시민들이 다 같이 했다라는 게 사실은 너무 놀라운 지점인 거죠. 지금의 촛불을 또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진짜 뭐 넥타이 부대부터 해서 뭐 종교계, 뭐 정치인들 다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거리의 시민들은 물론 택시와 버스 기사들까지 경적을 울리며 시위에 동참했다. 낮에 참여했던 하지만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시민들, 일반 시민들의 같이 숫자가 줄어들자 들어가고 시위대는 명동으로 이제 시위 계속해서 숫자가 밀려나기 점점 시작한다. 줄어드니까 정경이 포위망을 좁혀가지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현재 명동에 그 우리가 그 동안에 된 지가 됐었던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 투쟁을 통해서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낸 건지. 근데 그 당시에 우리는 막아냈다고 생각했죠. 87년에 6월 10일 밤인 거죠. 네. 시위 중 경찰에 쫓겨 명동 성당 언덕에 모여든 사람들은 800여 명 정도. 대부분 학생들이었지만 상당수의 시민들도 섞여 있었다. 애초 60대회를 그 당시 국민대회를 주최한 본부에 해산 지시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투쟁 의지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해산하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그러나 전날 연세대 이한열군의 최루탄 피격 사건으로 끌어오른 국민들의 분노 앞에서 비폭력 원칙은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폭력이라고 얘기한 거는 조직된 폭력이 아니었잖아요. 적의 폭력에 대항하는 대항 폭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모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또 들어요. 성당 입구마다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농성대는 명동 성당의 방어벽을 치고 농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임시 집행부는 물론 조직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찍으려고 해도 찍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농성대가 찍지 마 그러면서 이제 대학 신문 사진 기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찍어 놨더라고요. 그다음에 물론 일간 신문지 기자들도 찍은 게 있었고 특히 이제 그 외신 기자들이 많이 자료를 갖고 있었고 제가 그 협조를 받았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아무래도 제재를 덜 받으니까요. 농성대를 유일하게 응원한 사람들은 당시 명동 성당에서 천막 생활을 하던 상계동 철거민들이었다. 이날 이후 철거민 천막은 농성대를 위한 잠자리이자 치료소가 됐고 철거민들은 농성대의 보호자이자 동지가 됐다. 저 시기가 바로 명성과 명동 6월 항쟁하고 상계동 올림픽이 겹쳐지는 시점인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그 철거민들 따라서 그 천막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6월 60이 터진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농성대에 이제 합류하게 됐고 농성대는 이날 오전 화형식을 계획하고 있었다. 시위 이 이튿날 화형식은 화형식을 준비하며 정부에 대한 저항심을 그대로 노출했던 농성대.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아마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면 거품을 물었다 그럴까? 그것을 하고 나니까 밖으로부터는 철저하게 봉쇄를 시작했고 안에는 그냥 계속해서 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게 기폭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전경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하던 농성대. 그들을 다시 한번 막아준 건 다름 아닌 명동 성당이었다. 성당에 치료탄이 떨어지자 그 신부님이 강력하게 항의하시는 바람에 그 후로 그 정경들이 한 발자국도 성당 안에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않았어요. 명동 농성은 도덕성이 상징인 천주교와 결합하면서 전폭적인 대중의 지지를 받게 되고 이날부터 수녀들은 농성대의 중요한 수호자가 된다.
아직까지 제 뇌리에 이제 강하게 남아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 뇌리에 박혀 있는 장면들을 좀 재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만 아주 부분적으로밖에 못했어요. 비슷한 시각 일부 성당 대학에선 밖에서도 명동 농성대와 성당이 함께하려는 고립돼 있는 움직임이 학우들을 거셌다. 구출하기 위해 학생들은 출정식을 물론 갖고 있었다. 중산층의 직장인들까지도 민주화의 물결에 함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날부터 소위 넥타이 부대들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이들이 끌려가는 학생들을 구해내고 길거리 집회에 참여하면서 명동 일대를 뜨겁게 달군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항쟁의 중심엔 시민들이 있었다. 넥타이를 맨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머리띠를 메고 싸움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싸움을 했던 사람들은 주로 그 하층계층들이 있어요. 뭐 노점상이라든가 그다음 뭐 실업자라든가 아니면은 소외된 계층들이 주로 주동이 돼서 싸웠던 게 60이에요. 계속되는 시민들의 시위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정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 방안을 모색해봤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결과는 바로 농성대 강제 진압이었다. 강제 진압이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각오는 대단히 비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당당하더라고요. 그 지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저도 그 분위기 속에서 쉽게 구속을 각오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강제 진압은 없었고 농성대의 의지만이 더욱 단단해져 간다. 이날 성당에선 결혼식이 있었다. 농성대는 결혼을 축하했고 하객들은 집회에 동참하기도 했다. 저 결혼식은 그냥 우연찮게 전날에 접어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저분들도 역사의 한 현장에서 결혼하신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모금만 이렇게 있으면은 이 주위에 이렇게 들어져 있다가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원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름이 한 30m. 저때 저렇게 동그란 이미지가 사실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때 막 사람들 박수 치고 이제. 시민들은 음식, 생필품, 담배까지 기부해가며 농성대를 지지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한 움큼 뚝 집으면 담배 한 움큼 속에 5만 담배가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감동스러웠던 것들은 이제 뭐 개성여고인가 있었어요. 거기 개성여고 학생들이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줬죠. 어린 학생들이 이제 도시락을 안 먹고 도시락을 막 수백 개씩 담 너머로 막 주면서 이거 먹고 이제 힘내라고. 농성자들에 대한 생각, 무서움 뭐 이런 것보다는 나중 되면서 친밀감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멋있고 그런 멋있는 일이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나고 있고. 끝까지 싸워. 하지만 농성대 내부에서는 그들을 흔드는 또 다른 골칫거리가 도사리고 있었다. 부탁이었다. 출입이 자유스러워지면서 농성장인 프락치들이 기승을 부렸다. 되게 과거를 계속 불러오는데도 지금 동시에 이렇게 상영이 되는 걸 계속 보면 계속 현재적인 느낌을 또 만들어내서 참 매력적인 힘이 있는 것 같다. 누가 죽었다. 뭐 어디서 시위대가 몇 명이 죽었는데 이렇게 돌려보내면 이쪽은 설왕설래해가지고 막 우왕좌왕. 농성대가 모습을 보이면 하지만 농성대는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민주화를 위한 열망으로 계속해서 싸워나갔다. 명동 농성은 전 국민에게 언덕의 중심에 농성대가 있었다. 특별히 용감하거나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다. 고등학생부터 할아버지까지, 구두 닦기에서 비구니까지 성별과 나이, 계층과 이념을 초월해 오직 민주화의 염원으로 모인 사람들이었다. 우연히 이 농성의 시작에서 그 해체까지의 기록,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을 담아낸 명성, 그 6일간의 기록이다. 농성대를 마음속의 영웅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 명동 성당 그 농성 그 5박 6일이 제가 볼 땐 굉장히 드라마틱했어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조직된 어떤 그런 도망 온 거잖아요, 저기로. 그렇죠. 6.29까지 6.29 선언이 나오기까지 그때는 정말 그 긴박하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역전 반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니까 이때 사실 이러이러한 과정이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걸 정말 세밀하게 알려주는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었는데 이게 되는 것 저는 같네요. 사실 유진 씨의 감상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봤는지. 자료화뿐만이 아니라 실제 상황도 비슷한 촛불 촛불 생각 많이 나죠. 많이 났었고. 얼마 전에 우리는 이제 촛불 그 국정농단으로 촛불 시위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겪고 나서 보니까 너무 흥미로운 게 많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촛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영화를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러게 촛불을 10년 뒤에 다시 한번 보게 네. 되는 어떤 해석이 일어날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다 드는 막 것 같아요. 다를 거잖아요. 촛불에 대한 의미가. 사실 상계동 올림픽은 철거민 이야기를 다뤘고 또 이 영화는 시위대 이야기를 다루셨는데 다큐에는 관심이 없으셨지만 인권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인권 문제에는 관심이 많으셨나요? 그 명동 성당에서 그런 6월 항쟁을 경험한 혹은 참여한 그런 사람으로서 그 당시 상황이 90년대 상황이 굉장히 암울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80년대, 87년에 그렇게 열심히 이제 싸우고 뭔가 굉장히 큰 희망을 느꼈고 뭔가 이 사회의 주인 의식 같은 것도 많이 키웠는데 9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이제 뭐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고 다시 이제 군인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뭐 그런 걸 그 후의 역사가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낙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그 6월 항쟁 10주년을 맞으면서 87년에 보았던 그런 희망 같은 거 이런 걸 좀 되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희망이라는 그 단어가 인권이라기보다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그 제 영화의 어떤 화두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 만드는 사람으로서 되게 궁금한 게 이게 워낙 거대한 사건이잖아요. 이거를 구성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이게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잡으셨나요, 구성을? 6월 항쟁 기념 사업회에서 이제 저한테 의뢰한 건 그런 거대함을 좀 담아달라라는 거였는데 저는 뭐 명동에만 있었는데 제가 뭐 다른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경험도 못했더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좀 어색한 것처럼 느껴졌고 다만 내가 경험한 걸 좀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 있게 표현하는 게 더 솔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명성 5박 6일이 전체 6월 항쟁의 축소판 같다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성공도 했다가 실패도 하고 뭐, 분열했다가 그런 그래서 6월 항쟁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제가 경험한 게 6월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이 사실은 참 대단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경험한 개인의 기억들이 어떻게 큰 역사의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 작품이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되게 거대 역사이고 공식 역사인데 굴곡이 많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공식 역사를 균열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기억을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게 되고 그걸 감독님이 영화로 만들어내시면서 기념작이지만 반기념작인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되게 그런 기념사 앞에서 싫어할 그런데 10주년 기념비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이렇게 작지 않았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들이 보면. 저는 되게 사실은 충격적인 구성이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서를 누가 알겠어요. 1987 그 6월 항쟁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해석? 맞아요. 혹은 이렇게 제시하는 어떤 컨텐츠 글을 포함해서 저는 못 봤어요. 또 더 놀라운 건 그 6일 동안 그 명동성당 안에 있는 그러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그것을 재현하는 감독님의 방식은 고증을 겪으셨겠지만 되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1인칭적이고
되게 직접적이고 안에 있는 자만 알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사과탄 맞았던 친구의 시점으로 시점샷이 나오죠. 시점샷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전체 맥락에서 놀랍게도 녹아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무 녹아 들어가서 저희가 마치 맞아서 거기서 흔들리는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또 정말 눈이 다친 친구를 만났을 때 같이 딱 붙죠. 그렇죠. 예, 붙었을 때는 갑자기 감정이입이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개인의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렇게 재현하는 방식이 되게 놀랍도록 맞아떨어져서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쵸. 다큐에서 재현이란 게 잘못하면 이제 서프라이즈 아시죠? 그런 연기 되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너무 과해도 또 이게 또 잡아먹고 너무 잘 만들면 그것만 기억나요. 또 다큐가 재현만 맞아요. 기억나고 막 그래서 적절하게 어떤 선을 유지하면서 이게 어렵습니다. 되게 저는 이렇게 너무 과한 설정을 안 하신 게 잘하신 것 같다. 이 재현 장면에 있어서. 근데 이게 재현이다 보니까 감독님의 객관성이 아닌 주관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영화 안에 보면은 서로 그 등장인물들의 진술이 좀 엇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편의 진술이 맞느냐가 저한테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기억을 할 수가 있다. 사실 그게 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의 기억도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오히려 그 흐트러진 모습 전체가 팩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객관적 혹은 사실의 기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로 전면화시키기는 하는데 사실 그 객관적이나 사실의 기록을 진료로 삼을 뿐이지 결국은 카메라를 든 사람이 그것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영화를 두고 다큐멘터리를 두고 얼마나 팩트 체크를 했느냐 이것이 옳으냐 맞느냐라고 하는 논쟁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느냐, 무엇을 읽었느냐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네. 객관성이란 건 저는 이제 다큐 만든 사람이랑 허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실도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뭐 그래서 객관적인 거를 막 앞세우면은 뭔가 오히려 의도가 있어 보이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칠게 얘기하면 80년대까지는 그런 팩트나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어였는데 요새는 좀 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이 아닐까 그런 도 있고 그리고 뭐 저널리즘이나 어떤 뭐 방송에서는 그런 그 객관성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영화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는 덜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객관적 그러면 뭔가 촌스러운 느낌이 난다 그럴까요? 그렇죠. 좀 오히려 그런 주관적인 해석이 더 돋보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새는 완전 이제 이런 다큐 영화들이 이제 이렇게 주관적인 걸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시대인데 이제 저 영화 제작 당시는 그래도 파격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런 구성이. 약간 저는 영화를 벗어나서 저 명동 성당에서 저 일이 있었던 건 87년이고 영화를 제작했던 건 이제 97년인데 이제 그 10년 사이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이에 찍게 되셨다고 했는데 어떤 같이 할 동료나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조금씩 그러니까 상계동 올림픽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다큐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전에는 그냥 다큐가 아니라 무슨 선전물, 뭐 교육물이라고 치부했던 것에서부터 이제 다큐멘터리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하나의 영화적 표현으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저부터 이제 그런 기껏해야 뭐 대안적이거나 혹은 뭐 대항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의 전달로 다큐를 생각했다면 이제 90년대 후반으로 들면서는 좀 더 주관적이고 뭔가 좀 뭐 실험적이고 뭐 아무튼 좀 더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표현들이 점점점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 같고요. 좀 더 영화가 됐군요. 그렇죠. 영화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영상 활동가가 감독이 되어 가는 과정들이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있었던 것 같고 영화 운동이 그다음에 또 하나 영화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를 계속 알리고 설명하고 계몽해야 되고 했던 과정들이 이제 넘어가면서 해석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의 나레이션이 갖고 있는 특징들도 그런 부분들하고 좀 맞물려서 보게 돼서 저는 좀 되게 의미가 있구나. 지난 10년이 혹은 다시 보는 20년 전이 어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들이 외친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질문을 한다. 우린 그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가? 그 세상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또 우리 사회에 이런 기록 다큐멘터리가 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왜 필요하다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계속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어쨌든 그러니까 기록을 가지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은 사실은 역사를 기록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뭐 말로도 구술도 할 수 있고 뭐 글로도 많이들 쓰고 있고 뭐 저널리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사진으로도 저기 나온 것처럼 기록할 수 있고 근데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다큐멘터리 영화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는 힘을 또 가지고 있는 거고 그 현재는 다시 계속해서 반복 재생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로서의 그 기록은 어찌 보면 영원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변화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갖고 있는 힘이 사실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때그때 해석들이 어찌 보면 올드할 수도 있지만 그거 하나도 또 기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뭐 극영화 같은 재미는 아니지만 다큐멘터리도 나름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재미가 있을 수가 있다. 허구적인 어떤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미도 있지만 그 실제 했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 발견해내는 그런 재미가 전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가 영화의 한 장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뭐 극영화가 갖지 못한 다큐멘터리의 어떤 미덕 혹은 미학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무게감 있게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 현실이 갖고 있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의 진짜 힘은 정말 현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걸 계속 재밌게 얘기를 듣는 맛이 또 있고 감독님의 상계동 올림픽이나 명성 그 6.1의 기록 같은 경우는 주제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워낙 커서 그 안에서의 어떤 재미라고 얘기하는 걸 사실 우리가 감히 거기서 재미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던 부분이 있다면 송환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그 작품이 훨씬 더 안에 유머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송환도 감독님의 감독님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 그 작품은 정말 감독님이 그 카메라 중간에 앉아가지고 엄쩍설쩍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너무너무 깨알 같은 유머들이 있어서 아, 코미디를 하셔도 되게 잘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트가 되게 점점 늘어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되게 작품을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기 칭찬하는 것 같지만 칭찬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전 다큐멘터리가 훨씬 더 자유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픽션은 이렇게 어떤 그런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시나리오에 공식이 있죠. 갇혀가지고 작업할 수밖에 없는데 다큐멘터리는 아무 시나리오 없이도 이제 시작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드라마가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심지어 감독의 인생도 막 거기 휩쓸려서 같이 가니까. 근데 그런 즉흥성, 뭐 우연성 이런 것들이
자유스러움도 느끼게 하지만 그거 자체가 어떤 픽션에서는 이게 흉내낼 수도 없고 오히려 어떤 진실이라는 게 있다면 그런 우연이나 그 즉흥성에서 비롯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제가 농담 반 진담반으로 가끔 이제 우리 작은 영화관 할 때도 하는 얘기가 네. 다큐멘터리 막 우리 보면서 와 저런 게 있어 하면서 그런 거를 시나리오로 옮겨 놓으면 아마 퇴짜 맞을 거라고 야 이런 게 어딨냐 현실이 근데 현실이 훨씬 드라마틱하다는 걸 얘기를 할 때 제가 막 맞아요. 그렇게 많이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진짜 현실이 훨씬 재밌어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예. 그래서 어떨 때는 다큐멘터리를 계속 이제 다큐멘터리를 연구하는 네. 게 사실 연구를 먼저 하는 건 아니고 다큐멘터리 관객이어서 하다 보니 연구자가 됐던 상황인데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그 영화를 보면 다음이 너무 뻔해서 다 보여. 그렇죠. 오히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고 기대가 되진 않아. 저 그냥 형사가 그러니까 막 쫓아가다 넘어지겠지? 넘어지고 지금 딱 넘어져요. 그다음에 잡히겠지? 뭐로 다 잡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구도들 안에서 보다 보면 너무 진부하고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큐를 보는 맛이라고 하는 게 현실에서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되게 그런 재미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네. 또 그렇게 생각하면 감독님은 다큐 감독님이시기에 더 인생을 오히려 재밌게 사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뭐 재미있게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지금 제 나이까지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가끔 이제 말씀 뭐 이렇게 한잔 하시다가 야 다큐 좋지 않냐? 그냥 이거 카메라 하나 있으면 할 수 있잖아. 너무 좋지 않냐?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극영화는 50억, 60억, 100억 막 이렇게 투자 받고 막 네. 하다가도 잘 안 되고 이런데 우리는 이거 하나 있으면 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말씀 가끔 하십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또 맏형과 작은 형이 이렇게 다큐의 재미를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많은 네, 또 후배 쌍둥이입니다. 감독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촛불을 겪었잖아요. 2016, 17년이 공교롭게 30년 차이를 두고 겪었는데 지금 이 명성 6일의 기록을 보는 거는 진짜 엄청 흥미로운 일이거든요. 촛불 혁명이 어떻게 되고 또 그 성과가 어떻게 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고민하면서 이 영화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87년 6월을 두고 그 전에 30년 전이 4.19였고 그다음에 그 후에 30년 후이 촛불인 거잖아요. 한국 사회가 사실은 이 30년이라는 대회를 두고 거대한 혁명들이 일어나고 공교롭게 30년 주기로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혁명이 일어나는 어떤 그 지점들을 저희가 이 기록물이 있기 때문에 네. 다큐로 이걸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르면서도 닮음 그리고 그 반복의 무서움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또 생각하게 네.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현재가 세 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품고 있어서 현재이고 현재의 지금이 현재고 네. 이 현재를 다시 바라보는 미래가 있고 그래서 이 현재는 세 겹을 가지고 있는 현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록이나 다큐나 과거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다큐멘터리 뜻이 생각해보니 뭐 원래는 뭐 영화도 아니고 기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다큐멘터리라고 하면서 네. 정의했던 말은 현실의 창조적 기록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창조와 기록이 이제 각각의 시대마다 중요도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때는 기록이었겠죠. 그러다가 현실이 됐지. 저희가 80년대 현실이었고 그다음에 지금의 2000년대가 창조적이라는 말이 같이 연결되는 것처럼 현실의 창조적 기록이라는 말이 되게 기가 막히게 계속 회자가 되면서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들의 중요도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네. 또다시 다큐멘터리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변주되는 그런 느낌이 오늘 이렇게 또 명성 그 6일의 기록 영화 이야기도 나눠봤고 또 한국 다큐멘터리 또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큐 클래식
이 섹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클래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가 다큐라는 이름을 빼고 나면 음악으로 봐도 클래식 이렇게 들어오면 네. 여전히 지금까지도 즐길 만한 맞아요. 것을 클래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큐멘터리도 사실은 계속해서 불러오게 되면 그냥 고전, 옛날 것이 아니라 클래식으로 가지고 오면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볼만한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고 실제로는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현실을 계속해서 반추할 수 있는 힘이 엄청나게 응축되어 있는 장르이기도 해서 이 다큐 클래식이라고 하는 곳에 저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선호빈 감독님을 비롯한 현 세대에서 또 다큐 감독으로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이제 감독님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다큐멘터리 감독이 저는 축복받은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저처럼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어떤 다른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네. 하고 싶은 걸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큐 제작하는 과정이 단순한 어떤 기술적 과정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그 삶이 내 삶의 일부고 그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배울 수 있다. 뭐 그런 모르긴 한 것 같아요. 예. 찍는 행위 자체가 많이 배우는. 예. 그리고 뭐 다큐 감독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또 이렇게 뭐 그 많은 관객을 불러 모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오히려 그런 조건 자체가 뭔가 더 이렇게 뭔가 용기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독립 다큐의 선고자이자 대부이자 또 선생님이자 김동원 감독님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다큐멘터리 영화가 어떤 힘을 갖는지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 작은 영화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